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와 함께 내려앉았다. 퇴근 시간의 혼잡이 차에 가시지 않은 도로는 수많은 자동차 불빛으로 젖은 아스팔트를 어지럽게 물들였다. 도시의 심장부에서 외곽으로 향하는 이배미 23번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축축한 우산 냄새와 사람들의 피곤한 한숨이 뒤섞여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이서연은 창가 자리에 겨우 몸을 구겨놓고 앉아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직업은 회계법인의 선임 감사인이었다. 하루 종일 그녀가 마주하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숫자와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그 거짓을 파헤쳐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했다. 그 과정은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요구했다. 일에 몰두할 때 그녀는 누구보다 차갑고 예리했지만 일이 끝나고 혼자가 되면 깊은 피로감과 함께 일종의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한 중견기업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저녁 식사도 거른 채였다. 짙은 남색 정장 재킷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전문성을 대변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살짝 감긴 눈꺼풀은 그녀의 지친 상태를 숨기지 못했다. 버스의 부드러운 진동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잠시 눈을 붙일까 생각했지만 주변의 소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그때였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서고 새로운 승객들이 우산을 접으며 꾸역꾸역 올라탔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불안하게 무언가를 더듬는 거친 손. 그는 버스카드 단말기 앞에서 한참을 주머니를 뒤적였다. 딸그락거리는 동전 소리가 몇 번 들렸지만 이내 그 소리마저 멎었다. 요금이 모자라잖아요. 할아버지 뒤에 사람들 안 보여요. 운전기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버스 안에 소음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로 쏠렸다. 노인의 얼굴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A씨 바빠 죽겠는데 없으면 다음 차 타세요. 운전기사의 퉁명스러운 말에 몇몇 승객들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고 대부분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그것이 이 거대 도시의 무관심이었다. 타인의 공영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규칙. 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의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볍게 가져다 댔다. 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환승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울렸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차분했다. 그 안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과시적인 선행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푸는 당연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비틀거리며 버스 안쪽으로 들어왔다.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서연은 곁눈질로 보았다. 그의 낡은 점퍼 어깨 부분은 비에 젖어 색이 더 짙어져 있었다. 저녁은 드셨을까?
이 비 오는 밤에 어디로 향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지워버렸다.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타인의 삶까지 걱정할 여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다가왔다. 하차 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선 서연은 출입문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노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갑자기 자기 앞에 선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노인의 거칠고 차가운 손 위로 그것을 살며시 쥐어주었다.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게 무슨... 날씨가 쌀쌀하니 내리셔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세요, 어르신. 이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특히 어르신이라는 존칭은 노인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노인네,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 젊은 여성은 그를 존중을 담아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는 값싼 동정심이 아닌 진실된 염려가 담겨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뒤돌아서 버스를 내렸다. 비 내리는 거리로 사라지는 그녀의 단정한 뒷모습을 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쥐어진 지폐의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사실 그는 요금이 부족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선진그룹의 회장이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수만 명의 직원의 운명을 책임지는 남자. 그가 이런 허름한 모습으로 버스를 탄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최근 그룹 내부에 심상치 않은 부패의 기운을 감지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암행에 나선 것이었다. 값비싼 수트와 고급 시계 수행원들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밑바닥을 체험하며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곳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이 어떤지를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마주한 것은 철저한 무관심,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계산적인 친절뿐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이 젊은 여성은 달랐다. 그녀의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그녀의 친절은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지위와 재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손에 쥐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펴보았다. 구겨졌지만 여전히 빳빳한 지폐. 이것은 그저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그는 그녀가 내린 정류장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차분하지만 강단 있던 목소리, 맑은 눈빛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버스 창밖으로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한 그의 비밀스러운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그는 오늘 밤 이 낡은 버스 안에서 만난 것이었다. 이서연과의 짧은 만남이 있었던 그 밤으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폭풍의 진원지는 바로 선진그룹이었다. 언론들은 일제히 선진건설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을 한 면에 대서특필했다. 증권가의 정보지 익명의 내부 고발, 그리고 집요한 경제부 기자들의 취재가 결합되어 터져나온 이 스캔들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그룹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선진건설이 지난 5년간 해외 수주 실적을 부풀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선진그룹 관련 주식들은 일제히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그룹 본사 로비는 성난 소액 주주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취재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잿빛 얼굴로 분주하게 오가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선진그룹의 심장부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주일 전 남루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그레이 수트 차림으로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아수라장이 된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다. 언론 대응팀은 뭐라고 하나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 윤성환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무근이며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회장님. 최민준 부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서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도 회장님께 보고를. 됐어. 강지훈은 윤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준 부회장이 기획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최민준은 선진그룹 창업공신의 아들로 평생을 2인자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야심가였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강지훈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후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려왔다. 이번 스캔들은 그의 작품이 분명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마치 그룹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터뜨린 후 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강지훈을 무능한 리더로 몰아세우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이었다. 내부 감사는 그가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윤 실장, 지금 즉시 이사회 긴급 소집해. 모든 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선진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지훈의 맞은편 최민준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 내부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특별감사팀을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쇼를 더 이상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내부 감사는 안 됩니다. 강지훈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혹감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최 부회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한 해결이 아니라 투명한 증명입니다. 이미 그룹 내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진실을 밝힌다 한들 시장과 국민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외부의 칼을 빌려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외부의 칼이라니요, 회장님. 그것은 우리 그룹의 치부를 만천에 공개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민준이 격하게 반발했다. 그의 조급함은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했다. 깨끗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내 목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께서도 그러실 각오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강지훈 쪽으로 넘어왔다.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은 준비했다는 듯이
국내 최고 회계법인들의 리스트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부터 우리 그룹의 명운을 걸고 감사를 수행할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하겠습니다. 후보는 국내 4대 메이저 회계법인입니다. 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강지훈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윤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윤 실장, 누리회계법인에 대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나? 네, 누리회계법인 말입니까? 윤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리회계법인은 업계에서 실력은 인정받지만 4대 법인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중견 법인이었다. 이런 중차대한 감사를 맡기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가져와. 잠시 후 누리회계법인의 소개 자료가 강지훈의 손에 들려졌다. 그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내리다가 한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췄다. 선임 감사인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정한 증명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강지훈은 그 너머에 있는 맑고 강단 있는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이번 감사는 누리회계법인에 맡기겠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특히 최민준의 얼굴은 노골적인 의심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들어본 적도 없는 중소법인이라니. 그는 이것이 강지훈의 또 다른 속임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통보를 받게 될 누리회계법인과 이서연 본인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총괄 책임은 반드시 누리회계법인의 이서연 선임 감사인이 맡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계약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누리회계법인 사무실. 이서연은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감사 보고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선진그룹의 스캔들은 그녀에게 그저 신문 기사 속 활자일 뿐 자신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때 파트너급 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이소연 씨, 잠깐 내 방으로 좀 와요. 빨리. 평소에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상사의 모습에 서연은 의아함을 느끼며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벌떡 일어나 서연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이소연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방금 선진그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 네, 선진그룹이요. 그래, 우리 회사에 이번 스캔들 특별 감사를 맡기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서연 씨 당신을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어. 당신이 맞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안 하겠다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걸린 감사. 그런데 왜 하필 자신을 수많은 유능한 회계사들을 제치고 왜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신을 지목했단 말인가? 그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선진그룹과의 접점이라고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일주일 전 비 내리는 버스 안에서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그리고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제 막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우뚝 솟은 선진그룹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통유리로 뒤덮인 50층짜리 마천루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뽐내며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했다. 이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소수의 정예팀과 함께 그 거대한 건물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천장이 주는 위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팀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눅이 든 듯 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선진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들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도 같았다. 하지만 팀의 리더인 이서연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나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이 아닌 오직 전방의 엘리베이터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대형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다. 거대한 티크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자들, 특유의 오만함과 여유로움을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팀원들이 뒤를 따랐다. 이번 특별감사를 총괄하게 된 누리회계법인의 이서연 선임 감사인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며칠 전 버스 안에서 보았던 초라한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마치 잘 벼려진 검과 같았다. 이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저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CEO 강지훈.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이름과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그가 가진 힘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선진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연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 짧은 악수 동안 강지훈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일주일 전 자신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던 그 눈빛. 사진 속에서도 느꼈던 맑고 단단한 그 눈빛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 그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CEO의 얼굴을 유지할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감사 계획의 개요를 띄웠다. 지금부터 특별감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선진건설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재무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회계장부 내부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회사의 서버 로그 파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요구사항은 단호하고 포괄적이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강지훈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최민준 부회장이 팔짱을 끼며 비스듬히 의자에 기댄 채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 감사인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치 허가도 없이 남의 집 안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에 협조할 의사가 충분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묻지마 수사처럼 보이는군요.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노련한 방어였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동시에 서연의 요구가 무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였다.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라면 이 압박에 못 이겨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부회장님의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그룹이 처한 상황은 효율을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완벽한 투명성입니다. 단계적 접근은 자칫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은 국제 감사 기준 ISA에 명시된 정상적인 절차이며 남의 집 안방이 아니라 주주와 국민이라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공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쳤다.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최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서연은 그의 허를 찌른 것이다. 그리고 협력의 진정한 의미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진그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젊은 여성 감사인 한 명이 수십 년 경력의 재벌 부회장을 상대로 한 치에 물러섬도 없이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광경을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조용히 박수를 한번 쳤다. 좋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서연 감사인의 말이 곧 이번 특별감사의 방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감사인과 그 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인물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가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룹에 대한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겠습니다. 모두 알아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네, 회장님 하는 대답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최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과 그녀의 팀은 임시로 마련된 감사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감사인 아까는 내가 괜한 우려를 했나 봅니다. 회장님까지 저렇게 나서주시니 일이 잘 풀릴 것 같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서연은 감정 없이 대답했다. 최민준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걸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사인. 우리 선진그룹은 아주 크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어두운 구석도 많지요. 때로는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의도치 않게 동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전도유망한 젊은 감사인이 그런 잔해 속에 파묻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부드러운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는 최민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두려움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제 직업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의 것들을 빛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지지대를 단단히 설치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 말을 마친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팀원들이 기다리는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쉽게 상대를 얕잡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젊은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상대였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강지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의 특별감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해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교묘하고 체계적이어서 마치 거대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의 팀이 요청한 핵심 재무 데이터는 시스템 오류라는 이유로 접근이 지연되거나 막상 열어보면 일부 파일이 손상되어 있다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해외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들은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끝없이 시간을 끌었다. 비자금 조성에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무팀의 핵심 실무자 2명은 감사팀이 출근하기도 전에 급작스러운 병가와 가족의 위독을 이유로 동시에 장기 휴가를 떠나버렸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최민준 부회장은 겉으로는 감사해 최대한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감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감사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감사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감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밤낮 없이 자료와 씨름했지만 손에 잡히는 실체 없이 겉돌기만 하는 상황에 지쳐갔다. 이건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아요. 팀의 막내 회계사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말했다. 분명히 무언가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서연은 말없이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금까지 파악된 자금의 흐름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빠져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형국이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승부욕은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 작은 균열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확보된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모두 폐기했다. 대신 그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에 집중했다. 선진건설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공사 수주 내역, 자재 구매 기록, 하청업체 리스트, 그리고 심지어는 임직원들의 출장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그것들은 회계 장부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수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분류하고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번쩍였다. 베이피오 컴퍼니. 그녀는 최민준 부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은 철저히 위장되어 있어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이상한 패턴이었다. 선진건설이 지난 3년간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국가에서 진행한 항만건설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시멘트를 공급한 여러 업체 중 유독 글로벌 시멘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가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글로벌 시멘트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 검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려 했지만 해당 국가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곳이라 법인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었다.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가자스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의 균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서류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노트북 화면에 작은 팝업창 하나가 깜빡였다. 보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그녀가 사용하는 업무용 메일이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최고 등급의 암호화된 비공개 메일 계정이었다. 이 계정의 주소는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그림자 섀도우라는 익명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글로벌 시멘트 대표이사 차명호, 최민준 부회장의 처남, 현지 법인 주소는 유령 주소, 실제 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감, 계좌번호 CH93 00076 2011 6238 52957. 메일 하단에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여러 장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최민준 부회장과 한 남자가 동남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가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자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의 비밀 이메일 주소를 알았으며 어떻게 이런 극비 정보를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는 적일까 아군일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최민준의 적이며 현재로서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이 정보는 그녀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감사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감사인의 윤리에도 어긋날 뿐더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정보는 정답지가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지도라는 것을. 그림자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준 것이 아니라 어디를 파야 할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선진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서연이 방금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그가 바로 그림자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 정보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가 외부 감사인 이서연을 지목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집요함을 이용해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증거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한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비밀,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는데 꽤 애를 먹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점이 그를 더욱 만족스럽게 했다. 그는 보냄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이렇게 그녀를 위험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최민준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는 버스에서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던 당당한 모습. 그녀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터였다. 강지훈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정보는 전송되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당신 차례여, 이서연 감사인. 그림자로부터 온 이메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빛을 향해 섣불리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직업적 본능으로 이 정보가 가진 양면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결정적 무기인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기도 했다. 출처불명의 정보를 근거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감사 전체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최민준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길을 찾아냈다. 지도를 펼쳐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물상자 주인 스스로가 상자를 열게 만드는 방법. 최민준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계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공식적으로 최민준 부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명분은 동남아 항만건설 프로젝트 관련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이었다. 최민준은 의심 없이 승낙했다. 그는 이 젊은 감사인이 결국 자신의 방해 공작에 막혀 별다른 소득 없이 백기를 들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회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다. 서연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회장님, 동남아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중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시멘트의 비상식적인 계약 조건과 독점적인 물량 공급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위스 계좌나 천암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민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까, 이 감사인? 현지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하게 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 업체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서류 몇 장만 보고 현실을 재단하려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확인이라니요. 해당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박상진 전무님, 그리고 당시 자재 구매 계약을 담당했던 실무자들과의 공식적인 대면 신문을 요청합니다. 저희 감사팀과 선진그룹 법무팀,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배석하신 자리에서 말입니다.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민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박상진 전무는 그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요구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서연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불필요한 오해는 빨리 푸는 것이 좋으니까요. 언제로 할까요? 바로 내일 오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하루의 시간이라면 박 전무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그림자에게 보안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일 오전 10시 박상진 전무 대면 신문. 그들이 서버에 접속해 수정된 자료를 제시하려 할 때 진짜가 필요합니다. 답장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도착했다. 내일 시 정각, 무대는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대담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 대면 신문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을 넘어 일부 우호적인 주요 주주들까지 참석하는 특별 경영 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명분은 외부 감사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이서연의 감사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그룹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동시에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을 공격해 그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그의 거대한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였다. 설명회장은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말없이 회장석에 앉아 있었고
이서연과 그녀의 팀은 긴장된 얼굴로 한쪽에 자리했다. 최민준이 연단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그룹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마치 강지훈 회장의 미숙한 경영과 외부 감사팀의 무리한 감사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는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할 유일한 해결사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이서연을 지목했다. 자, 그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서연 감사인으로부터 직접 중간 감사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혹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희의 감사는 그룹에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그룹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최민준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직 한 가지 글로벌 시멘트 계약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계약 조건 상식밖에 담가 그리고 그로 인해 선진건설이 입은 수억 달러의 손실 추정액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 계약에는 명백한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주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계약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최민준 부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글로벌 시멘트와의 계약서 원본과 모든 자금, 이체 기록이 담긴 서버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개를 명령해 주십시오. 좌중이 술렁였다. 이것은 최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공이었다. 그는 모든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서버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물론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지요. 재무팀장은 지금 당장 해당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띄우시오. 최민준은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의 지시에 재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에 서버 폴더가 나타났다. SPJT 글로벌 세멘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클릭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민준이 예상했던 깨끗하게 조작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가 풀린 원본 파일이었다. 스크린에는 글로벌 시멘트의 대표이사가 차명우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계약금과 추가 커미션이 스위스 은행의 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 번호는 그림자가 서연에게 보냈던 그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고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민준이 시스템 오류라고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최민준이 아닌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이서연을 향해 있었다. 며칠 전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회의장 전체를 집중시켰다. 저는 그날 밤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이 모자라 운전기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던 저에게 한 젊은 여성이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카드로 요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며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하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초라했던 노인, 자신을 지명했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감사 계약,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었던 미스터리한 조력자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앞의 이 남자 강지훈 회장이었다. 강지훈은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고 경악에 빠진 이사진과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왕국 깊숙이 썩어 들어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칼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때묻지 않은 정직함과 용기라는 것을. 그는 다시 스크린에 얼어붙어 있는 최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나는 버스 안에 그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세상의 밑바닥과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서연 감사인 덕분에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서연은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마치 거대한 왕좌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 외로워 보이는 CEO 강지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친 순간 최민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불신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절한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팔이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 같았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이사진과 주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웅성거렸다. 이 모든 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은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최민준의 몰락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검찰은 이서연이 완벽하게 정리해 제출한 감사 보고서와 그림자로부터 넘겨받은 추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은 마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처럼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최민준의 비호 아래 그룹 내에 기생하던 그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긴급 체포되었다. 어떤 이는 자택에서, 어떤 이는 해외로 도피하려던 공항에서 수갑을 찼다. 그들이 수십 년간 부정을 통해 축적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해외에 숨겨둔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다. 최민준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놓았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구심점을 잃자마자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바빴고 감형을 받기 위해 앞다투어 검찰에 협조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동맹은 모래성보다도 약했다. 언론은 연일 선진그룹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혼란의 중심에서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선진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자 선진그룹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내부의 썩은 부위를 제때 도려내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최민준 개인의 비리로 선을 긋는 대신 그룹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약속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선진그룹은 과거의 모든 구태와 단절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끈은 옆에 서 있던 이서연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진실을 밝혀낸 이서연 감사인과 누리 회계법인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저희 그룹의 독립적인 외부 감사 및 준법 감시 파트너로서 저희의 모든 개혁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서연을 향한 최고의 찬사이자 그녀를 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강지훈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이서연은 예기치 못한 그의 발언에 놀랐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선진그룹의 회장실은 사실상의 위기 대응 전략 본부가 되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거의 매일 밤을 새워가며 그룹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다. 더 이상 회장과 외부 감사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늦은 밤 거대한 회장실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다 먹지 못한 샌드위치가 널려 있었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새로 개편할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맞은편에서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문득 강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직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군요. 그날 밤 버스 요금 말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뺨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붉어졌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는 주제처럼.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이 좋았다.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권력 앞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내게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내민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에게는 아직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보았다. 거대한 제국의 외로운 군주. 언론은 그를 냉혹한 승부사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깊은 상처와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역할은 단순한 감사인을 넘어섰다. 강지훈은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그녀의 재무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신뢰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새로운 윤리, 강령을 직접 작성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최민준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고 선진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발표한 혁신적인 경영 개혁안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고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패배주의 대신 새로운 희망과 자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어느 늦은 저녁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뒤 커다란 회의 테이블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을 창문 유리를 통해 보았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무너진 회사의 질서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인지도 몰랐다.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바로 저 자리에서 찾은 것이었다.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폭풍의 진원지였던 선진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지훈이 도입한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와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다. 선진그룹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선진그룹과의 특별 자문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다시 누리회계법인의 유능한 선임 감사인으로서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의 전설처럼 알려졌다. 국내 최고의 로펌과 경쟁회계법인에서 지금의 몇 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 내리는 버스 안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교통카드를 내밀던 바로 그 이서연이었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보람도 있었지만 가끔씩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거대한 악과 싸우고 한 회사의 운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치열했던 날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있었던 한 남자 강지훈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그와의 공식적인 업무 관계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인상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랜만입니다, 이서연 씨. 저녁 식사 시간 괜찮으십니까? 꼭 한번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강지훈. 딱딱한 업무용 메시지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중한 어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가 알려준 약속 장소는 의외였다. 재벌 총수가 갈 법한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강북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간판조차 낡은 작은 국밥집이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냄새가 왠지 모를 정겨움을 느끼게 했다. 서연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권위적인 CEO의 모습도 초라한 노인의 모습도 아닌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가게 안은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허름한 차림의 강지훈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2그릇이 나왔다. 이런 곳이라 놀라셨습니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숨막히는 회장실도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도 아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 평범한 공간이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숟가락을 들기 전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서연 씨를 이곳에 모신 이유는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대로 된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회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선진그룹은 공중분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저는 당신 덕분에 저 자신을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주위에는 내 돈과 권력만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세상은 차갑고 비정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버스에서의 일을 회상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당신이 내 손에 쥐어준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에게는 세상을 다시 믿어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그 소원을 내가 직접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의 담담한 고백에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했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큰 의미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 또한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저 장부 속 숫자에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일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고 올바른 곳으로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서늘한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정적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선진그룹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지훈이 문득 말했다. 아마 앞으로도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가끔씩 길을 잃거나 지칠 때가 있겠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때마다 이서연 씨의 지혜를 빌려도 되겠습니까? 외부 감사인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길을 알려주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진솔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더 무게 있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 밤하늘의 별빛이 내려앉는 듯했다. 기꺼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신뢰와 존중 위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새로운 새벽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